20일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 불과 3개월 만에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 채 물러섬 없는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이 6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혁신하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자 공천 배제 등 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기는 공천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돈공천, 짬짬이 공천을 전부 몰아내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급 인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다시 한번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전 대변인, 그리고 함진규 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귀에 익숙한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참 이 핵심 지역을 두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분이 본선 후보가 될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김은혜 전 대변인의 의원, 두 분의 어떤 굉장히 싸움이 볼만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선자 곧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의 의중이 김은혜 의원한테 실려 있다고 본다라면 어렵지만 김은혜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가진 분이고 유승민 의원이 전국적 지지도와 인지도 분명히 모자람이 없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대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로 온다,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일종의 명분.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유승민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니냐. 굳이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했겠느냐. 이런 자기 내부의 설랑설레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당내 사정이나 힘의 역관계로 보면 김은혜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 또 어렵게 또 도지사가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럼 이 질문을 지금 기자들이 사실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가는데 김은혜 전 대변인 지금 대변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던 분을 굳이 이제 경기지사 내보낸다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나간다라는 게 결국은 유승민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배현진 신임 대변인한테 그런 질문을 했더니 당선인은 나가라 말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설명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서울 선거를 한 5% 정도 이겼는데 경기 선거에서는 상당히 진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면 실제로 경기지사까지를 국민의힘이 되찾아 와서 수도권을 완전히 이제 이 국정의 기반으로 한다. 이 측면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내용들은 김은혜가 됐던 유승민이 됐던 경기도에서 이기기만 해라. 이게 사실은 당선인 입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는 두 가지의 동조화 현상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실제로 이제 본선에서 투표할 때 광역단체장의 경쟁력에 따라 가지고 투표가 동조화돼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동조화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광역 단체장을 판단할 때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나가는 사람이 내가 펴왔는데 누가 도움이 되냐.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는 조직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론 동조화 현상이 또 벌어져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저희 경선할 때 전부 다 이 핸드폰 가지고 문자를 보내서 문자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에 대한 판단들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김은혜 의원이 그 경기도 지역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선호도가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현재 지금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유승민. 네. 그리고 그래도 당원 기반으로는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또 선호도가 평가받는 김은혜. 네. 이 두 후보가 경쟁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둘 다 마이너스 싸움은 아니라고 보고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잘 되고 나면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선이 흥행을 하는 거고 네.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초선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 그렇죠. 후보로 직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반향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어떻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문제니까 정태근 의원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새로물결 대표하고 지금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장 등등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될 거라고 또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많이 나오는데 김동연 후보가 조금 뭐 경선 룰을 얘기하면서 이제 약한 척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당당하게 당에서 결정해 준 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명심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내가 당선되는데 누가 도움이 되냐 이 기준으로 볼 거거든요. 네. 그런다고 본다면 저는 김동연 후보의 경쟁력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당신 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되니까 처음 합류하는 김동연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열어서 새로운 물결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좀 네. 공평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룰은 쉽게 바뀔 것처럼 보여지지 않거든요. 룰이 그대로라도 아까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그 새로운 물결 대표가 될 가능성도 꽤 높다. 왜냐하면 네. 당원들도 실제로 그런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5선급 의원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네. 염태현 수원시장이 갖고 있는 조직적 기반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염태현 수원시장은 그대로 룰대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조정식 의원은 오히려 100% 국민 경선을 하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장 지지도나 인지도는 또 조정식 의원이 또 낮게 나온다면서 또 안민석 의원은 또 뭐 노출도가 많아서 그런지 높게 나오시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일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동연 그 새로운 물결 대표 후보였던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누구도 이렇게 집중해서 한 사람이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역으로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과가 일단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대표가 맞붙는다면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을까요? 네. 저야 당연히 답은 답정너긴 한데. 유승민 후보가 승산이 있다고 얘기를 네. 해야죠. 근데 네. 두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이제 보수 정당의 후보인데 상대적으로 개혁적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복지와 증세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우리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복지 늘리려면 증세해야 된다. 상당히 소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또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도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와 경제를 겸비한다는 측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보다도 경기도 같은 경우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수도권 광역철도 GTX 사업이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실제로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여부가 경기도민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경기도민을 서울에 필적할 만큼 발전시키겠다, 경기도를. 이렇게 하는 공약들을 피부에 와닿게 잘 제시하면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 과정들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경쟁력 있다. 만약에 김동연 대표가 이길 수 있다면 경쟁력은 무엇일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기도는 사실은 서울보다 지형이 훨씬 민주당 쪽에 더 많이 가깝습니다. 네. 네네. 이제 국회의원 수도 뭐 많고 자치단체의 장이나 또 뭐 도의원, 시의원 구성만 해도 압도적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형 자체가 민주당한테 이롭고, 네. 또 하나는 그런 진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마저 국민의힘에 다 넘어갔을 경우에는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위기의식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바로 대선 직후에 네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견제장치로서의 의미,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유승민 의원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 김동연 후보만큼 실제로 어떤 그 정부 안에서 경제 정책을 집행해 오거나 경험해 오지는 못했다. 아주대청장도 하셨고 지역사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살아왔고, 네. 또 서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이 소구력이 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대통령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치르는 지방선거라서 만만하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아닙니다. 네. 많은 또 여론조사상으로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지선 때 보면 항상 서울, 경기도는 항상 주목을 받는 지역이긴 하는데 이번엔 서울보다 더 경기가 주목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민주당에 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서울의 판세는 이미 좀 기울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얻은 표차가 18%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5% 정도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평가가 오세훈 시장이 비교적 잘했다라는 평가고, 여전히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서울 지역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경기도 아니냐. 그리고 과연 대선 때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 세력이 돼서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떻든 뭐 후보가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거의 대선 주자급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경기도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6일 결국은 경선 후보 등록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 등등이 좀 추대하는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곧 이재명 말하는 상임 고문의 뜻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른바 명심 논란 말씀하시죠? 본인이 네. 이제 1, 2월에 말하자면 불출마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번 선거는 지는 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겠냐. 만약 이길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독배를 든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자임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의 상의를 한번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남들도 아니고 뭐 김민석,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갑자기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있습니다. 비판한 것은 네. 과정 관리에 좀 너무 성급하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깝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가 불과 한 석 달 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스스로. 또 사실상 이제 86세대 용태론을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얘기도 했었고, 정치 개혁 얘기했었고, 2030 세대들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라고 불과 한 3개월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라는 게 어떤 명분이 있다 보십니까? 명분 없죠. 없습니까? 네. 아마 이제 본인은 어려운 선거 그 광역단체장으로서 나와가지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힘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선거에 독배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서울 지역에 있는 구청장 출마자 또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소위 이제 친 이재명계 그룹들이 당내 주도권들을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과정. 네. 이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40년 넘게 잘 알고 지내오는 사이기는 합니다만 또 이 송영길 대표가 이제 86 그룹들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과거 그건 3, 40년간을 같이 이제 정치적 고민들 해왔던 민주당 86 그룹들 대표해서 네. 지금 뭐 출마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집단적인 성찰과 고민과 지혜를 마련해 놓은 것이 먼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논의를 해보다 보니까 어떻든 이번 지방선거에 그래도 참패가 아니라 선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신예들을 등장시키다.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네.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거의 4분 5열 돼서 서로 지금 비난하는 양상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대표로서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송영길 네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러면 본인이 먼저 그런 결정들을 거의 선포하듯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체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의원도 김민석 의원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게 명분과 실리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좀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결집해야 되는데 내용에 어떤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잘한 일도 있지만 잘 못한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당이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그 자체가 사실은 586, 86 그룹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당에 전혀 다양성이 없고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변화들, 돌파구들이 더 빨리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또 586 그룹이라도 사실 다양한 그룹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거의 다 뭐 총학생회장, 뭐 한총련, 뭐 전대협 이런 그 경력들이 거의 같은 분들로 둘러싸여 있는 게 더 암울한 부분이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과잉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역량들이 많이 스스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선거를 앞두면 항상 룰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 원천 배제 규정을 두고 지금 논란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한 선거구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제 일견 보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대한민국 정치 환경이라는 게 어떻든 특히 지역구도, 지역색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사실은 비례대표보다 당선 확률이 높다는 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북, 강북, 저기 금천, 뭐 관악 이런 데는
어렵죠. 거의 무슨 뭐 한 10번 치르면 한 번 당선되나 이런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무려 27번 낙선했습니다. 아, 27번이었습니까? 네, 뭐 주의 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한 2번씩 낙선하고 뭐 네,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 해가지고 무려 27번을 했고 대통령은 2번 당선됐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네. 적절치가 않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의 평균적인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해당 지역이 당의 평균 그 지지율보다는 훨씬 낮은 지역이다. 이런 험지의 데는 경우에는. 예, 그런 데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죠. 네. 더불어민주당도 룰 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지금의 그 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김동연 대표와 함께 합당을 했으니까 네네. 새로운 물결에 계셨던 분들을 말하자면 6개월 경과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인정해 주자. 그런 어떤 여론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아마 다른 경선 후보들도 그렇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여요. 뭐 그런 어떤 미세한 조정을 제외하고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그거 자체가 꼭 김동연 후보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후 3개월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각종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지방선거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지방선거의 총 정보량은 약 5만 6천 건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쓰인 단어 중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경기지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2위는 출마 선언, 3위는 예비 후보입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이 잇따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지난 한 주 출마 선언, 예비 후보란 단어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언급됐습니다. 4위는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도전에 나설 서울시장 선거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마로 중량감이 더해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전체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 기사가 많았습니다. 5위는 발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모두 자신이야말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이끌 최적의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란 주제와 함께 쓰인 인물 연관어의 순위를 살펴봅니다. 1위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수원의 야구장을 찾는 등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범진보 진영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3위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입니다. 안 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안 위원장의 당 복귀 후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위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 전 의원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라고 출사의 변을 밝혔습니다. 5위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개딸, 양아들로 불리는 신규 당원들에게 지방선거 경선과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지난 한 주 지방선거를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꺼내든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입니다.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1년간 중과 배제 조치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이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순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 보유세인 종부세도 함께 완화할 경우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는데 먼저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순차적으로 하는 것의 목표는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이제 매물이 나와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재산세, 보유세하고 취득세를 낮춰주겠다. 네네. 이런 측면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소위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교란하기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하지를 않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폭풍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무슨 네. 얘기냐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4%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물가, 그리고 그다음이 금리 문제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빚내 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금리가 뭐 7%, 8%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가, 금리, 가계부채, 국가의 재정 건전성, 무역 수지를 유지하는 것.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 문제, 네네. 그리고 무역 수지를 유지하겠다라는 문제, 그리고 생산성 증가 문제를 4대 과제로 얘기를 네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고, 이 문제 또한 그동안 너무 시장이 왜곡돼 있었던 것은 맞는데, 네. 이 문제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큰 한국 경제의 전체 상황을 놓고 네. 그런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들을 정해나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총리 후보가 네.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겹쳐지면서 상당히 어렵게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라든지 네.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는 어떤 종합적인 분석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새롭고 발랄하고 유능한 어떤 총리보다는 경륜 있고 안정적인 지도자를 당선자가 택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심이 놓이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집값이 들썩거릴 수 있는, 다시 규제 완화라는 기조 자체가 네.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조금 안정세로 보이던 서초 강남 또 수도권의 집값들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풀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 경제를 차분하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다주택자 이 양도세 중과세 적용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배제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적용을 일시적으로 1년 정도 배제한다는 건데 이런 방식은 의원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부동산 값이 들썩이는데 가장 큰 요인은 소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일전 유예해 준다라고 하면 매물이 나오니까 네.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것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시행령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미만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네. 2년을 초과한 다주택 중에서 네. 그것을 내놨을 경우에 지금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65%까지 중과할 수 있고 네. 3주택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가능한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 한시적인 유예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거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해주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우리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시행령으로 이 문제를 유예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동시에 보유세를 낮춰버리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세금 낮아질 거라는데 내가 지금 왜 내야 되지? 부동산가가 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일단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이 다주택 중과세에 대한 유예 조치를 먼저 해서 일단 시장에 좀 매물이 나오면 네.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해서 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재인 정부가 하든 안 하든 6월 이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두고 뭐 1년 이후에 이제 파세요라고 시각을 때 줬고 이게 작년 6월부터 적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는 아니 그때 내놓으라고 했는데 다들 안 내놓으시더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걸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다주택의 경우에 네. 결과적으로 이게 똘똘한 한 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져서 지방의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그 지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주택의 권역을 좀 묶으면 좋겠어요. 네. 지방에 뭐 1억짜리, 2억짜리 서너 개 있는 거고 지금 강남의 집값이 다 20억, 30억 하는데 그걸 다주택이라고 했을 때 동일 무조건 대상에. 지방에 있는 그 집들은 그냥 다 팔아버리는 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도 나올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현 정부는 더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묶어놓는데 그게 너무 과학하다고 풀 가능성이 많은데 그랬을 때 이제 인프레의 문제하고 어떻게 연동될 것이냐. 그것과 연동하면 경기는 또 말하자면 폭등하는 달아오르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그래서 이래저래 또 입법 조치는 또 민주당이 여전히 문을 걸어 잠글 것이고 네. 아마 다음 총선까지는 그게 입법으로 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면 시행령으로 이렇게 땜질식으로 처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형태가 한 2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이죠. 제가 한 말씀을 좀 보태면은요. 네. 이 조치는 왜 이제 그 실효성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해에 공급하는 물량이 민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많아야 한 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 통계로 네. 그 3주택 이상 되시는 분이 무려 47만 명입니다. 47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하나씩만 내놔도 47만 가구가 공급되는, 1년 총량이 공급되는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시장에 추가적인 공급량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새로운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뭐 이런 것을 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부분들은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나는 그냥 살만한 집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 이런 분위기를 일정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시기에 있어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영광스러우면서도 큰 책임을 느낀다며 새 정부 4대 과제로 자강력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국제수지 흑자, 생산력 유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습니다. 총리직에 2번 임명되는 역대 5번째 후보자라는 기록도 함께 세우게 됐는데요. 이 기록이 완성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 의원님, 한덕수 국무총리 한 번 하신 분인데 다시 또 이렇게 인선을 했어요.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제 국정을 좀 실용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청문회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이 측면이 고려됐을 거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이제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덕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강점은 외교와 통상과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는 본인은 사실은 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외교나 경제에 있어서 전문가적 식견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적으로 이 한덕수 후보자의 경륜과 능력을 상당히 이제 활용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이제 그 고향이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점, 그러니까 전주 출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최고의 요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점들도 그래도 뭔가 민주당과 그 협치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 점이 집중적으로 고려됐다고 봐요.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또 반박도 있죠. 뭐 우상호 의원도 어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행정 처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 총리는 물 건너갔다 이런 취지의 비판도 있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선 배경과 내용에 글쎄요, 대해서. 뭐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당선자 매우 가까운 주변에 민주당과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 전후를 잘 꿰뚫고 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본인이 국민의 힘으로 후보가 되어서 당선됐지만 국민의힘 쪽에 주변에 있는 후보 뭐 여러 가지 인사들에 대하여 그렇게 흔쾌히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뭐 경선도 치르고 대통령도 뭐 선거에 당선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다양한 경험들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 정부가 출연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외교 또 그다음에 통상 경제 이런 것들에 그야말로 경제 안보 시대에 걸맞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해찬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찬 총리가 사람연구원장으로 물러나 있던 분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부총리 총리를 하셨거든요. 우리 당이 이재명 후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여전히 가장 힘을 갖고 있는 분은 이해찬이라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쉽게 갈 수 있는 뭐 물론 문제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살았게 뭐
하기는 하겠느냐. 어렵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분이 충분히 여러 차례 청문회를 겪으면서 네. 또 공직 생활 속에서 검증받은 분이라는 것도 네. 아마 빨리 총리를 인준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를 충분히 고려한 그런 인사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어떤 뭐 이력이 있었든 간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벼르고 있고 당선인 측에서는 발목 잡기 하지 말아라라고 또 경고하고 있고 굉장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의 고액 연봉 논란이 일고 있고요. 18억 가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론스타 사태에 관여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쟁점이 크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고액 연봉 문제는 국민 정서상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이제 네. 이 투기자본감시센터 시민단체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한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이제 외환은행이 매각됩니다, 론스타에. 네.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에 외환은행이 이제 BI수 그 8%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게 툭 떨어져가지고 헐값에 매각됐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의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002년 7월 달까지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으로 있다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가요. 네. 고문으로 가는데 이 당시에 이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관여한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의혹을 받는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매각 사건 자체가 나중에 이제 무죄가 났고 실제 매각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 이제 저축은행 사태인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경제부총리를 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축은행 이것도 이제 그 BIS 8%를 충족하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EPF 건설 투자 같은 데에 네.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부실화돼가지고 2011년도에 대량의 수십조의 이제 이 부실화 문제가 터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완화했을 때에 부총리가 그 당시 한덕수 네. 부총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3년간은 5억씩 받고 네. 그 나머지는 2억씩, 3억씩 받았다 이렇게 네.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제 뭐를 불법으로 수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 정서상에는 안 맞는 것은 분명한데 네. 이것이 이제 표결을 할 때 낙마의 사유가 될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네. 다만 제가 분명히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좀 우리 고위공직자들이요 이런 대형 로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동안 공직 잘했으면 됐지 어디 연구소에 가서 연구하는 건 좋은데 고위공직자들이 거기까지 계속 가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아야 되나. 네.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꾸만 퇴직하고 더구나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뭐 부총리하고 총리하시던 분들이 네. 끝나고 거기 왜 가요? 그래서 그건 안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했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은 전체 투표자 102명 가운데 81표를 확보해 21표를 얻은 조혜진 의원을 크게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원내 리더십을 토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반드시 성공하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지도부가 나와야지 우리한테 좋다. 설명을 좀 뭐 해주시면. 그런 지도부가 있나요? 네, 뭐 못할수록 좋다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품평들이. 글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합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네. 정부하고 야당이 부딪혔을 경우에 오히려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역으로 보면 역으로? 뭐 마찰도 크겠지만 네네. 다른 한편으로 뭐 대통령의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권성동 대표가 될 때 너무 의기양양해서 네. 야당하고는 뭐 대화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독불 장군식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당선자께서 통합과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만큼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들은 뭐 환영한다.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그러니까 장점만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회 협조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법상으로 걸리는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하는 거고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뜻을 맞는 원내대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원내 지도부로 일할 사람으로 당선인하고 호흡이 맞을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이 제일 적임자고 조혜진 의원이 출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집권당이 청와대 국회 출장소가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와대를 견제할 필요도 있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조혜진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고 나올 거고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강력히 의회가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힘이 쏠리겠죠. 하나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변인을 하던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지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원내대표를 고민하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으로 방향을 틀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로 또 방향을 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당선인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 해석 아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당선인의 뜻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김태흠 의원 거는 지금 당의 입장에서 보면 충남지사로 경쟁력이 있는 분이 김태흠 의원하고 지금 국회 부의장 하는 정진석 의원이거든요. 국회 부의장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때려치고 나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태흠 의원이 그래도 이 시점에 있어서 본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 그렇고 충남지사가 맞겠다. 이거는 뭐 꼭 윤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다양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주평 들어보도록 하죠. 정태근 의원님.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대선 후보들급이 많이 나와서 이게 이제 대선의 연장선상 아니냐. 그런데 지방선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제 특히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과 결합되어 있는 일인 겁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진짜 우리 도민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연장선상이 안 돼야 된다. 유권자들은 대선 연장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기를 원치 않는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저는 이제 한 줄 평은 새 대통령 후광만 고대하는 국민의힘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8기 지방선거란 말이죠. 우리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자치와 분권의 어떤 그 화두가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안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번 지방선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특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어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임하는 자세 속에서 자치와 분권에 대한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그런 그 관점들을 좀 보강해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